우리 숭실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교수님이신 태진미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 현황과 요구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사람책 모델학교, 사람이 책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람책 모델학교의 교장님으로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간은 20분 들었는데요. 듣던 시간은 잘 도달하셔가지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태진미입니다. 방금 암묵적으로 시간을 좀 짧게 해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시간만 되더라면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학교에서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현재 연구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관리죠. 특히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초중등 학교들,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학교들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어떤 정신건강관리 지원이 필요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주면 좋을까, 정말 뜻깊은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바쁜 일을 제쳐두고 이 현장에 와 계시고 그리고 함께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굉장히 중요한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대체 왜 이 연구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에 재직하고 있고요. 태진아 씨와 아무 관계없는 태진미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혹시 태진아 씨하고 관계 있나요? 그래서 제가 저희 오빠 되십니다. 그러면 진짜냐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예명이시고 저는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첫 페이지에 한국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2021년도 최근 아주 따끈따끈한 연구에서 조사된 바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가 2년 대비 9점이 감소해서 최하위라는 거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들 방송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 포인터 안에서 지금 네 여기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대한민국이 22위로 사실 이게 많이들 우리에게 사실 언론상에서도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행복. 진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요즘에 굉장히 더 많은 부분들이 조금 더 우울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왜 학교 관련해서 초중등 학생들 관련해서 정신건강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연구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이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11.7%라고 하는데요. 이 통계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난 통계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당히 신뢰할 만한 거죠. 그렇다면 자살을 생각해봤고 시도를 적극적으로 해본 학생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기쁨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학교에서 행복하다라고 답하지 않고 있고 죽고 싶은 생각 그리고 실제로 시도해봤다라는 답변을 한 아이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행복지수도 79.5, 2021년 기준입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학교생활 만족도를 봐주시고 소속감을 못 느낀다, 외로움을 느낀다. 이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너무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정책 토론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시간을 한 거고요. 우리 오한진 박사님처럼 이렇게 의학계에 계신 분들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높으면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갈수록 돈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능력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높아져 가는데요. 정신건강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질병관리청에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그간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여러분 보기 좋게 눈에 띄게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그간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정신건강 교육 실태를 분석을 해야 그래야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제안을 받고 발표 제안을 받고 급하게 빨리 메타 분석을 해서 사실은 데이터를 좀 더 촘촘하게 봐야 되는데 얼른 데이터를 봤더니 학교 정신건강 지원 키워드로 국내 학술지와 학예 논문을 검색을 해서 해당이 되는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104편의 논문을 수집해서 출간 연도,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련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가면서 보니까 연도별 게재 건수를 한번 봐주시면 우리나라에 요거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학교 정신건강에 관심을 갖게 됐던 계기가 2007년도에 여러분 버지니아 공대에서 총기 사건 일어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한인 학생이었죠. 그 친구가 보통 때는 너무 순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무도 걔가 그렇게 총기를 사가지고 이걸 이입하는 사람을 관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죽일 애가 아닌데요. 모두들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2007년도에 그랬고 2011년부터 12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사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관련한 주제들이 이때부터 증폭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부터 볼게. 2000년대 2001년에서 5년 10년까지 15년까지 한번 보시면 11년에서 15년이 제일 많죠? 확실히 그래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뭔가 관심이 있다라고 시작이 되면은 학계도 역시 쭈르르륵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제일 많아서 저기 꺾은 선 그래프로 봐도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연구 주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아까 흡연이나 음주, 약물 남용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부적 정신건강이 늘어나고 있죠. 그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또 증가하는 게 인터넷 미디어 중독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과의존이라는 표현으로 애들이 아까 우리 오한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만나는 아이들의 경우는 우리 때 느꼈던 그 정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풍 같은 그런 굉장히 훈훈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사라진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하고 놀아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 청소년들한테 뭐 하고 놀아요? 물어보면 너무 안타깝게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뭐 하고 있을까가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우리 교직하는 학생들이 사실 지금 수업 시간이어서 못 들어왔는데요. 제가 예비 교사들을 중등 교사들도 또 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부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 전에 현직 교사들을 인터뷰하는 미션을 줬었어요. 저는 이제 진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한 선생님이 이러더래요. 내가 진심으로 청소년 아이제 얘가 중학교 2학년짜리였어요. 얘하고 얘기를 하면서 너 정말 오토바이 안 타는 거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안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병원에 실려서 이러고 누워있더래요. 근데 가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학생들한테
참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 내가 진심으로 이 아이를 눈물로 이렇게 붙잡고 호소하면서 이거는 네 인생이 아깝지 않느냐, 이러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안 그럴게요 선생님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날 오토바이 또 타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되십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정신건강 관련해 갖고 여기까지 나온 것만도 엄청나게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아이들에게 이 정신건강이 이것과 저것과 무슨 관계예요? 이런 연구 진짜 너무 많아요. 여기 볼까요? 자살행동 관련한 거 여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게 여가 교육이 2건이에요. 정신건강 하는데 여가 교육이 2개라는 건 저는 이 여가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저러한 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담을 해도 본인이 스스로 힘을 주고 자기가 효능감을 느끼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도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후대들이 죽었습니까? 이 안타까운 사실, 여러분들 이태원 사건만 봐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야, 우리 숭실대학교에 문화치유전공, 문화콘텐츠학과에 문화치유 전공을 만들기 진짜 잘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놀거리,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만들어줘야겠다. 건강하게 정신 건강을 지원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선생님들 가르쳐서 배출해줘야겠다. 그 생각에 저는 여러분들 앞에 사실 제가 그렇게 대단하게 착하거나 뭐 봉사정신이 뛰어난 사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앞에 이 발표를 하고 있는 저도 청소년기에 자살을 시도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언제 되었냐면 저는 저의 경우는 이건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의 경우는 누군가가 저한테 상담을 해준 걸로 되지 않았고 진심으로 저한테 네가 중요한 사람이다. 네가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을 때 내가 이런 역할이 있구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내가 할 일이 있구나. 라는 얘기를 가슴에 새겼을 때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교직을 해야 되는 것도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다른 교수님들에게 도움을 얻어서 우리 문화치유학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도 제가 가는 여정이 합쳐져서 결국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요즘은 제가 제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저 크리에이터기도 합니다. 제 유튜버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책 모델 학교를 만든 것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책이 된다? 거기서 굉장히 잘난 분들 얘기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해줘서 그분이 어떻게 역경을 딛고 일어섰고 진짜 삶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사람책 모델 학교를 만들었다 보니까 최근에 장인분들이 또 붙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명장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다 훌륭해서 아닐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다 보면 오늘 EBS의 자문위원님도 오셨는데 저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졸졸 좋은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를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들이 대부분 상관연구, 조사연구로 나타났어요. 또 학생들 대상으로 보니까 요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서 제외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오늘의 저의 발표를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논의에서 보면요. 황순길 외 연구에서 보면은
중고등학교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자살 시도 경험 청소년의 교육 요구 내용을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가 언뜻 보면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 심리 정서 행동, 가족 문제, 삶의 의미, 위기 때 대처할 수 있는 것. 우리 청소년들은 순간순간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그렇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아까 잠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했을까? 제가 후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정신건강, 아이들의 그 정신건강이 대단한 문제가 있는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긴급 도움을 줘야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활화된 것들이 적은 데다가 매체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 아이들을 굉장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가족, 또래, 학교, 사회 얘네들이 보면 개인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족 요인도 있고 또래 요인도 있고 사회 요인도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려면 정신건강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환경, 발달과 환경 요인,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면서 이 밑에까지 여기가 가장 심각한 경우죠. 그러니까 저 윗대부터 시작해서 넓게 포석을 다져가야 하는데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들이 대다수가 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이제는 근데 더 이상은 이런 상관 연구로 끝나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 마련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전문가들 간의 협업이 일어나야 되고 정책 수혜자의 신뢰도,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근데 중요하게도 이 장이 생략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집 과정에서 5번째 게 반복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중요한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사진을 찍거나 내가 일부러 메모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정책적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구 공청회 등을 통해서 학교 정신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명확한 개념을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의 정신건강관리를 어디까지 할 거냐.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은 의학과는 다른 걸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과 범위, 대상자, 지원관리 주체는 누가 할 거냐라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이라는 용어를 아이들에 맞게 이거가 아니라 오늘 내 마음 돌보기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가칭 얘 정신건강 받으러 간대 그러면은 아무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 정신건강 관리 대상자야? 그러면 마치 무슨 정신병 요즘은 감기약을 먹듯이 아이들이 굴곡이 있을 때 얼마든지 쉽게 들어들고 이렇게 녹화할 수 있는 굉장히 친근하고 포근한 그런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도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의미를 우리끼리는 사용하더라도 학교에 들어갈 때는 용어가 달라졌으면 좋겠고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닌 척 하지만 저도 지금 교수로서 재직하면서도 상담자로도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에 굴곡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약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를 굉장히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맞는 용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우리 여기 계신 관계자분께서 다 메모했다가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꼭 기억하고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원 대상의 요구에 기반해서 세분화, 차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시적으로 심각한 지원 요구 학생 외에도 드러나지 않는 상태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지원, 예방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있기는 합니다. 있는데 제가 문헌을 조사해 봤더니 어떠냐면 하기는 하는데 전년도에 했던 거 똑같은 거 또 하다 보니까 애들이 그거 했는데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한 5분 하고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애들에게 해마다 그리고 그 이슈마다 주제가 되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 아이들과 이런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들어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오면 애들한테 영향을 주고 나도 저거 충분히 나도 가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려니까 일본에서 그 시스템 체계가 마련이 되려니까 관계자들끼리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타당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분화를 해야 되는데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이나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문제 상태의 학생들, 나는 문제인지 모르는 애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관리할 수 없을 때 와르르르 무너지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히려 아픈 사람들 여러분 제가 아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의 평상시에 몸이 골골하셨던 분들은 자기 건강을 잘 돌보세요. 그런데 내 건강은 내가 알아. 주변에서 아신 분들이 어느 날 굉장히 큰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하는 걸 봅니다. 우리 아이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친근한 형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차별화해야지 그래야 심각한 아이들한테는 이런 시시한 주제를 다루는 게 너무너무 유치하게 여겨질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을 상담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런 자리에 한번 이 아이를 초대했어요. 근데 얘가 껌을 짝짝 씹으면서 내가 가해자 같아요, 피해자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앉았던 사람들이 다 모두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둘 다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로 어릴 때 엄마가 너무 맞고 이러다 보니까 엄마도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고 이 아이를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학대하고 하다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를 비 오는 날 옷을 벗겨서 내보냈대요. 근데 그때 그 수치심 때문에 평생 세상에 대한 것들이 너무너무 싫었는데 학교에 갔는데 너무 해피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재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유 없이 괴롭혔고 자기는 죽이지만 않았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대요. 그리고 학교 정책에서 그때 학교폭력 어떻게 다룰까를 토론을 하는데 그거요? 제재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면류관으로 여긴대나?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거 하나 다른 거 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근데요 선생님들 제가 진짜로 미안해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학교 잘려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청소년의 나이에 16살인가 그때였는데 그때 당시 쉼터에서 거기서 한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였는데 아이들 대상으로 연기를 가르쳐주는 문화 체험을 하는 쉼터였대요. 거기서 같이 하다가 어쩌다가 몽골로 여행을 보내줬다네요. 그래서 그네들 잘린 애들끼리 가서 여행도 하고 연기도 배우고 공연도 세웠대요. 그랬더니 애가 그때 처음으로 나를 이런 좋은 곳에 보내주는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세상에 내가 좀 미안한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나온 이유는 나 같은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어서 나왔다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거 좋지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문화치유 프로그램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치유도 한계가 있더라. 해보니까 결국은 이 아이들에게 궁극적인 거는 자기에 대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알고 제가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내가 중요한 뽑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공부를 한 게 내가 내 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은혜 덕분에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내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아픈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돌봄이 없었던 아이들이라면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 탓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은 너는 왜 이렇게 못됐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정상적인 부모 사이에서 컸어도 그 아이들에게 잘못 가르쳐준 덕분에 너 공부만 잘해라. 어떤 걸 해도 관계없다. 라고 잘못 가르쳐주는 부모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혜 대상자의 교사와 학부모를 꼭 포함시켜 주는데 특히 저는 선생님들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타 분석을 하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들이 선생님들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십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때리는 일들도 많고 공공연하게 대외적인 장소에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망신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아이만 학교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선생님도 학교 가기 싫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아주 현장의 얘기를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학교의 정신건강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선생님들도 진짜 굉장히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정말 상담할 수 있고 지원받아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힘주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모델링하는 문화치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저와 박상혜 박사님 그리고 박상태 회장님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 숭실대에서 이런 문화 기반의 훌륭한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걸 쫄쫄쫄쫄 흘려보낼 겁니다. 아까 부총장님 오셨을 때도 이거 도와주셔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총장님도 굉장히 뜻깊은 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와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등 비대면 지원 시스템으로 그걸로도 지원할 수 있는 걸 만드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상담을 받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와 있는 툴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제안은 제가 교육청에 꼭 보내고 싶었는데 이 부분이 쏙 빠졌기 때문에 꼼꼼하게 메모를 해가지고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책 토론을 위해서 짧은 기간인데 논문을 만드셔서 발표하신 겁니다. 너무 귀한 자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 토론회는 작년에 이어서 작년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의 동부교육지원청에서 1차 이대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바로 이 자리에 숭실대에서 우리가 이제 정책 토론회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대하기는 내년도에는 1, 2차 모든 내용을 3차에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입법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교육청 관련, 우리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의 산하기관들, 그리고 제가 소속되고 있는 자살예방 한국연맹의 관련 기관들, 또 Always Eat 호스피스, 전인치유 선교회, 관련 단체들이 동시에 같이 좀 보고 있고, 특별히 교육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요.